자, 이제 5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수업의 제목은 디자인 바이 피규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 단계를 아직 좀 더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설계 단계에서 말로 이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그림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이것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명확하죠. 글로 썼을 때는 사람들의 그 문장 실력이라든지 언어 구사력 등으로 인해서 매우 좀 모호할 때가 많아요. 특히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더라도 사람들 각자가 그 단어에 대해서 떠오르는 사항들이 서로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말로 하기보다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매우 중시해요. 특히 개발하는 사람들이 같은 나라 사람인 경우에도 말이 잘 표현이 안 되지만 심지어 외국 개발자하고 협업을 하는 인터내셔널 팀이라고 한다 그러면 더더욱이 우리가 말보다 그림으로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특허라든지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가진 부산물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그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정형화되어 있고 따라서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규칙을 따르니까 이 그림을 어떤 식으로 그린다라는 이해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림을 잘 그리는 능력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제 5주차 디자인 바이 피규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의 진행은 앞서와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이스 브레이크, 그 다음에 이론 수업, 요약, 권장할 만한 레퍼런스들, 그 다음에 몇 가지 우리가 유념했으면 좋을 만한 것들, 좀 더 생각했으면 좋을 만한 것들, 그리고 매주 나가는 홈워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한 번쯤 본인의 경험을 떠올리는 것도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매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로 할 만한 질문은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언제 그림을 그려봤느냐라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떤 종류의 그림을 그려보았는지 요거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미술 수업에서 배우듯이 그냥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건지 아니면은 정형화된 이 도형과 아니면은 화살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어딘가에서 배운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건지 이런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그림을 그린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본인은 왜 그 그림을 그렸는지, 남을 설득하기 위한 건지, 토론을 하기 위한 건지, 발표를 하기 위한 건지, 기타 등등이 있었겠죠. 그런 이제 목적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림을 그렸을 때 사용한 도구는 무엇이었는지, 그냥 종이 위에 펜으로 한 건지, 아니면은 칠판 화이트보드에다가 마커를 가지고 한 건지, 프로그램을 사용한 건지, 파워포인트인지,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전용 프로그램인지, 이런 것들이 과거의 경험을 떠올렸을 때 오늘의 수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될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들은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리는 편이에요. 특히 수업에서도 그림을 많이 그리는 수업들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반드시 들었다라고 인식하는 과목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자료구조, 그 다음에 알고리즘,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요즘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죠.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자료구조인데 데이터 스트럭처 교과목이죠. 사실 풀면 스트럭처 오브 데이터가 되겠지만 우리가 자료구조라는 과목을 대부분 전공의 처음에 도입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들에 우리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 이름과 그 그림을 우리가 보는 순간 이미 수업에서 배웠기 때문에 학습을 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짜는 사람이라면 데이터 스트럭처를 배운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가 별도의 말을 하지 않지만 이런 거군.
이러한 작업을 하고 이러한 데이터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거를 묵시적 동의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교과목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무엇을 배우느냐? 결국 컴퓨터를 가지고 문제를 푼다는 행위는 현실 세계에 있는 문제들을 컴퓨터 안으로 집어넣는 행위를 합니다. 현실 세계에는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무한한 정보량과 함께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이 있어요. 하지만 컴퓨터는 제한된 용량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도 제한된 형태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거는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입력을 받고 출력을 내보내고 내 가운데 그 처리를 하는 작업을 할 텐데 이럴 때에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의 데이터는 컴퓨터 안에서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에 대한 오거나이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료구조라는 교과목이 컴퓨터가 탄생하자마자 처음부터 존재한 건 아닙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문제를 사람들이 많이 풀면서 결국은 컴퓨터를 가지고 문제를 풀 때 이런 종류의 데이터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참 좋겠구나 라는 얘기들을 했어요. 대부분 그 방식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데이터 자체, 그리고 데이터가 보여지는 속성, 혹은 일단의 동작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value하고 operation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정형화된 형태의 모양과 그들의 동작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게 됐고, 이것들이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이름의 책으로 나오게 됐고, 결국은 이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는 사람한테 가리키게 됐죠. 수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본인의 데이터와 그 동작에 대한 설명을 나열하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abstract data type이라고 얘기해요. 추상 데이터 타입. 추상적인 데이터 타입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뭐 구체적으로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뭐 학생 관리 아니면은 뭐 고객 관리 이렇게 학생이나 고객과 같이 아주 그 말초적인 파이널 프로블럼을 푸는 건 아니고 대충 이런 종류로 뭐 사람에 대한 관리 뭐 이런 걸 할 때는 이런 종류의 데이터면 되겠어. 그러니까 일반화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일반화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처럼 이런 장르의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이런 동작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좀 추상적이지만 응용 가능한 일반화된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수많은 abstract 데이터 타입들이 데이터 스트럭처 안에서 설명이 되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데이터 스트럭처 책에는 이런 내용이 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교과목을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들과 그들의 그림과 그들의 동작을 배울 텐데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미리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죠. 그림으로 구경을 하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4개의 Structure Data의 예제가 있어요. 많이 사용하는 우리가 자료 구조의 책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겠고요. 왼쪽 윗부분부터 보면 sorting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있을 때에 뭐 큰 순서대로 작은 순서대로 이제 정렬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링크 리스트. 리스트라는 게 우리가 값들이 쭉 이렇게 일렬로 서 있는 걸 리스트라고 그러는데 링크 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면은 앞에 있는 애가 뒤에 있는 애를 이렇게 줄 하나의 링크로 연결했다. 그래서 링크 리스트라고 그러고요. 세 번째 그림을 보면 리스트인데 자세히 쳐다보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왼쪽 오른쪽으로 퍼지고 뭐 이런 형태로 퍼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값들이 쭉 연결은 되어 있는데 한 줄은 아니고요. 대신 A라는 값이 왼쪽의 화살표로 B를, 오른쪽의 화살표로 C를 뭐 이런 식으로 가리켜서 값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결국은 이게 또 줄로 연결이 돼가지고 각각의 값들 간에 위, 아래 혹은 앞, 뒤 상관관계를 갖는 걸 이제 리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스패닝 트리라는 거는 우리가 트리라는 게 뭐예요? 나무인데 나무 뿌리 위쪽이 아니고 뿌리 아래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줄이 퍼져 나가는데 지금 본 게 스패닝 트리고요.
아래쪽에 맨 끝을 보게 되면, 맨 왼쪽 끝을 보게 되면 트리가 있죠. 그래서 트리는 이 스패닝 트리를 포함을 해서 좀 더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맨 위에 루트라고 부르는 뿌리가 시작하는 지점이 있고, 여기서 뭐 왼쪽, 오른쪽, 혹은 n이 3개 이상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지가 퍼지는, 뿌리가 퍼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게 저 트리입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또 오른쪽에 있죠. 그래프는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때에도 아마 배웠을 거예요. 뭐 그래프 이온, 뭐 오일러의 공식이나 뭐 이런 데서도 등장을 하는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는 보시는 것과 같이 트리는 위에서 아래로 쭉쭉 내려가는 형태라면, 그래프는 사실 위아래 개념보다는 그렇게 위에서 바라봤을 때 지도처럼 평면에 가깝죠. 그래서 점들이 있고 노드들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쟤네들을 연결을 합니다. 스택이라고 부르는 거는 처음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앱니다.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아래에서 위로 정보들이 쭉 쌓여서 올라가는 구조, 이런 거 이제 스택 구조라고 부르고요. 해시라는 거는 왼쪽에 있는 빨간색 4가 들어가 있는 칸들과 오른쪽에 있는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와 있는 또 칸들이 있는데, 왼쪽에서 4 값을 가지면 오른쪽에 있는 4에 해당하는 애 뒷부분에 있는 값들을 우리가 참조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이제 사전을 뒤졌을 때 4가 그 찾는 단어가 되고, 오른쪽 그림을 봤을 때에 4 옆에 쭉 써여 있는 게 이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저렇게 일종의 상관관계를 가지고서 왼쪽 값을 가지면 그 상관관계에 해당하는 오른쪽 값을 찾아갈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통상 이제 해쉬라고 얘기합니다. 뭐 별 느낌이 안 오죠? 사실은. 자,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래프의 저 점들이 만약에 우리가 도시들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리고 저 점들을 연결한 선이 만약에 우리가 그 비행기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얘기라면, 결국은 저 그래프에 점들이 도시요, 그들을 연결하는 것이 비행기가 있는지 없는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예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수없이 인터넷 광고를 보는 최저가 비행기, 항공요금 찾는 애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 점들이 도로상의 출발지와 도착지가 되고, 저 점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어딘가의 점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한다면, 출발지 점에서 끝까지 가는 점이 있고 중간에 점이 있고 그들 사이에 줄들이 있겠죠. 요것들 중에서 가장 시간이 짧게 찾는 거, 가장 길이가 짧게 하는 거, 이게 내비게이션이에요. 저 그래프에서 만약에 점들이 사람이고 저 줄이 follow 관계라 그런다면, 이거는 이제 인싸를 찾는 소셜 네트워크 관계가 되겠죠. 지금 그래프 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현실 세계를 살아갈 때에 여행지 도착하기 위한 카 내비게이션, 항공요금을 싸게 하기 위한 초저가 항공 경비 찾는 알고리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런 것들이 문제는 다르지만 저 그래프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구현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쪽에서 뭐라 그랬냐면, 특정 문제에 부합해가지고 완전히 구체화되어 있진 않지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두루두루 여러 문제에 사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데이터의 형태, 그리고 저 줄을 연결한다 안 연결한다라는 동작, 줄이 화살표가 있다 그러면 한쪽에서 한쪽으로 가는 길은 있지만 반대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이런 동작에 대한 얘기까지 우리가 포함할 수 있으니, 지금 보는 것처럼 이 8가지는 컴퓨터를 만든, 프로그램을 짜기 시작한 사람들이 6, 70년 동안 굉장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야,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쓰네 라는 것을 정리했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교과목에서 수많은 프로그래머 선배들이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그림 그리기를 여러분들이 학습하면, 이제 어딘가에 누군가를 만나서 그래프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점들이 있고 선들이 있고 선의 특성이 있고 점이 무엇인지 굳이 설명을 구구절절히 안 해도 우리는 그래프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부분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사람들이면
좋던 싫던 일단 자료구조 과목을 시작한다면 남들과 묵시적으로 동의한 규칙에 의거 그림 그리는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들은 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느냐? 결국 컴퓨터라는 우리의 기계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프로그램을 잘 짜는 프로그래머가 좋은 프로그램을 짜야지 컴퓨터가 똑똑한 일을 하는 거지. 컴퓨터 자체는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기초적인 거에서 시작을 한 그냥 계산기입니다. 따라서 컴퓨터를 가지고 복잡한 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결국은 굉장히 작은 일 하나하나마저도 프로그래머들은 직접 본인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대표적인 그림이 이제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 이 슬라이드를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가 걸리버 여행기를 보다 보면 굉장히 유명한 토론 및 싸움이 나오죠. 계란을 깰 때 이 약간 이렇게 그 넓적한 곳을 먼저 깨야 되느냐 아니면 뾰족한 곳을 깨야 되느냐를 가지고 무지하게 토론을 많이 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시사의 일종으로 이제 소설 속에는 등장하지만 되게 비슷한 일이 이 컴퓨터 안에서 벌어집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건 똑같이 이제 4바이트예요. 한 자리에서 16가지의 표현을 할 수 있으니 소프트웨어 융합개론에서 배웠죠. 0,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 그래서 한 자리가 4비트가 되니까 32비트 4바이트가 되는 거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0A, 0B, 0C, 0D라는 저 4바이트 32비트 정수가 있을 때 어떤 컴퓨터는 저것을 컴퓨터 메모리에 이렇게 저장했어요. 왼쪽에 있는 경우인데 컴퓨터 메모리가 지금 있죠. 컴퓨터 메모리는 바이트 덩어리예요. 그냥 줄이에요, 줄. 시작 지점이 0이라는 주소값을 가지고 쭉 늘어나지요. 따라서 위쪽이 작은 메모리 지역이고 A라는 주소에다가 1바이트인 0A, A 플러스 1에 0B, A 플러스 2에 0C, A 플러스 3에 0D를 넣네요. 결국은 큰 메모리 주소 지역에 가장 작은 값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빅 엔디안이라고 부르고요. 똑같은 32비트 인티저를 컴퓨터 메모리에 차곡차곡 바이트 단위로 저장하지만 반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이에요. 작은 어드레스 영역에 32비트 중에 가장 작은 바이트를 0D를 넣고요. 그 다음 증가된 주소 지역에 두 번째로 큰 값인 0C를 넣습니다. 그렇게 0B와 0A를 A 플러스 2 주소와 A 플러스 3 주소에 넣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방식은 리틀 엔디안이에요. 결국 32비트라는 저 정수를 컴퓨터 메모리에 넣는 것 자체도 서로 생각이 다른 겁니다. 이건 상상 속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그 애플 컴퓨터인 경우에는 지금은 인텔 CPU를 쓰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는 없어진 모토로라라는 회사가 있었고 모토로라라는 회사가 만든 파워 PC라는 프로세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인텔 CPU는 그 모토로라의 파워 PC에 필적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있었어요. 결국 이 두 개의 컴퓨터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제를 야기하는데 사람들이 큰 관심은 없었고요. 컴퓨터 안에서 32비트 정수 어떻게 저장하든 무슨 상관이야. 문제는 컴퓨터의 메모리에서 1바이트씩 읽어서 상대편에게 보내는데 왼쪽에 있는 방식으로 읽어서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에게 보내면 보냈던 값이 달라져 있는 거죠. 왼쪽에 있는 애는 차곡차곡 가장 작은 메모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바이트씩 읽었는데 상대편은 반대로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서로 깨달았어요. 32비트 정수를 컴퓨터 메모리에 바이트 단위로 저장하는 것조차도 상식이라는 건 없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짤 때나 유명한 얘기는 이제 매직은 없다 그러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짤 때에는 꼼꼼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그림을 자주 그릴 수밖에 없는 이유,
뭐 하나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 일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인공지능은 사용자에게 편한 거지, 프로그래머는 그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은 꼼꼼히 모든 걸 다 스스로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그래서 강조하지만, 우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 그림 그리는 행위 매우 중요해요. 말은 부정확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단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시 특별히, 그리고 토론을 할 때나 뭔가 표현할 때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많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료구조만큼 유명한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의 기초 과목은 결국 이제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교수님이 다른 화면을 켜고 보면 아부 압둘라 무하마드 이븐 무사 알콰리즈미 여기서 이제 알고리즘이 나온 건데 이분이 780년대에서 850년대쯤 사신 페르시아의 수학자라고 되어 있고요. 이분이 이제 대수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따서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뭐 지금 화면 오른쪽 하단을 보면 소련에서 이분 출생 1206년을 기념을 한 우표가 1983년에도 나왔다고 하네요. 이분이 이제 이름이 결국 이제 쓰여서 알고리즘이라는 과목도 생기고, 통상 이제 컴공이나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입에 닳게 쓰는 단어가 알고리즘이 나왔는데,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우리가 앞쪽에서 뭐 했어요? 데이터 스트럭처에서 입력할 데이터의 모양, 그리고 특성, 그리고 이것이 처리돼서 나갈 출력 데이터의 모양과 특성, 그리고 이제 중간 과정에서도 우리가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중간 과정에서의 데이터와 특성이라면 이 알고리즘은 어떻게 입력 데이터를 가공해서 출력 데이터로 만들어낼지에 대한 그 동작을 얘기를 해요. 데이터가 주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프로세싱 하겠느냐, 어떤 식으로 다루겠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슬라이드에 보면 unambiguous 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매우 구체적이에요. 왜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컴퓨터에게 프로그래머가 일일이 일을 시켜야 되는데 얼마나 꼬장꼬장하게 일을 시켜야겠습니까? 결국은 알고리즘이 불명확해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짜기에는 구멍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짜는 사람은 꼼꼼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유한한 세상에 있는 데이터를, 유한한 컴퓨터 세상의 데이터를 결국은 밑바닥까지 고민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줘야 되는 것이 결국 이제 꼼꼼한 성격을 만드는 입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의 모든 분야를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산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라든지, 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인공지능과 같은 거의 컴퓨터 안에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짜는 동작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퉁치고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고 물으면 거의 모든 걸 다 포함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구체적인 고유명사들을 한번 우리가 언급한다 그러면 누군가 아래쪽에 있는 저 참조 문헌에 있는 누군가가 한번 알고리즘 했을 때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들을 모아봤어요. 왼쪽부터 이제 한번 시계 방향으로 돌아봅시다. 게임 티어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게임 만드는 이론이 아니고요. A하고 B가 있을 때 누가 더 승자가 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느냐, 주로 이제 경영이라든지 산업공학 이런 데서 논의하는 이런 것들도 알고리즘이고, 뭐 전통적인 이제 BFS라고 여러분들 나중에 알고리즘 수업 들어가면 배우는 것도 있고, 그래프 이론, 서치 찾는 거죠. 그것도 있고, 맥시멈 값 계산, 그 다음에 서치가 뭐 또 동장했네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도 알고리즘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기법들이 대부분 저 행렬, 매트릭스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 바로 위에 이제 그래프 이론에 해당하는 버텍스 있고요.
좀 가다 보면 이제 소팅 크게 돼 있죠. 소팅은 정렬하는 거. 우리가 통상 자료를 서치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소팅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팅하고 서치하고 뭐 이런 경우 있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최적화 얘기하면서 이제 컨벡스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한 바퀴를 돌아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뭐 subsequence, 최적화인 옵티말도 있네요. 비슷한 거를 찾아내는 매칭, DFS하고 비슷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쇼티스트가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찾는 알고리즘이에요. 그 외에도 이제 짜잔한 글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지고 그걸로부터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프로세싱에 해당한다면 거의 우리는 이걸 그냥 알고리즘이라고 퉁칩니다.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그 영역 안에 굉장히 세부적인 기법들이 존재하겠죠. 자, 이래서 알고리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많이 괴로워해요. 사실 뭐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만들어진 그 알고리즘들을 묶어놓은 게 알고리즘 교과서들이긴 한데, 뭐 항상 소프트웨어에서는 기초 탄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직접 이런 것들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도구라는 게 이제 라이브러리나 이런 거 안 쓰고 그 밑바닥부터 처음부터 짜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 선배님들이 6, 70년 전에 했던 행위를 직접 해봄으로써 이런 것들을 아주 펀더멘탈한 부분에서도 고민했던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또 그런 경험을 가져야지 완전히 새로운 알고리즘을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 남의 것만 불러쓰고 살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펀더멘탈한 부분에 대해서 남이 없는 알고리즘을 스스로 만들어낼 필요성은 언제든 탄생합니다. 따라서 알고리즘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알고리즘 안에 있구나라는 거를 상기해 봅시다. 알고리즘은 굉장히 복잡한 동작을 설명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이 사람들의 문장 능력이라든지 국적이라든지 이런 것과 독립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매우 많이 고민했었던 과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건 굉장히 대표적인 두 가지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수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빨간색으로 된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이런 그림을 플로우 차트라고 얘기해요. 플로우라는 게 흐름이지요. 차트는 그림. 그래서 뭐 순서도라는 얘기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컴퓨터에게 시키는 일을 순서적으로 그림이라는 거죠. 두 개의 그림이 위아래로 있는데 위에 거를 먼저 본다면 마름 목골이 있어요. 저것은 무엇이냐? 결정을 얘기를 해요. decision. 맞느냐, 틀리느냐. 대부분 저런 그림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실제로 소프트웨어 짤 때에 if 구문과 같이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로 매핑이 되죠. S가 R보다 큰가? 크다면 yes라는 태그가 붙어 있는 줄을 타고 왼쪽으로 내려가서 아래쪽에 10번에 해당하는 etc 박스로 가는 걸 알 수가 있죠. S가 R보다 크지 않고 만약에 또 같다면, 그러니까 S가 R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때에는 yes 대신 no라는 태그가 있어야 되는데 요 칸이 작아서 안 넣으신 것 같고, 결국은 마름모의 밑쪽으로 yes가 아닌 태그를 줄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니 8번에 해당하는 R에서 S를 뺀 값을 R에게 넣는다라는 저 박스로 진입합니다. 방금 뭐라 그랬어요? 마름모는 조건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으니 순서도는 도형마다 의미가 있어요. 8번, 9번, 10번은 그냥 박스죠. 직사각형 박스. 저런 애들은 그냥 루틴하게 동작을 얘기를 합니다. 8은 아래 8R 빼기 S 값을 넣으시오. 9는 go to 7이죠. 7번 박스로 가시오. 그래서 결국 go to 7로 하게 되면 위로 올라가게 돼 있네요. 10은 etc라고 되어 있지만 무슨 동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거를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대부분 다룰 줄 아니 프로그래밍 언어스럽게 표현을 하면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이 s가 r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의 while문이에요. r을 r 빼기 s로 업데이트 하시오. 두 구문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이 프로그램으로 짜면은 되게 단순하게 저렇게 한 줄이겠지만 프로그래밍 언어 이전 상태를 얘기합니다. 디자인이에요, 지금. 프로그래밍 언어 이전에 우리가 동작시키고자 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그림으로 그렸고 도형들이 의미가 있으며 이것에 의해서 짜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순서를 의미하는 것. 이런 거 이제 플로우 차트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 마름모로 돼 있어서 테스트를 해서 이것이 yes거나 true면 왼쪽, 테스트의 결과가 no거나 false면 아래쪽으로 가고 이거에 맞춰서 뭐 no code, go to yyyy, yes code etc를 실행하는 구문이 있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 매핑한다 그러면 맨 아래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테스트가 true면 yes 코드를 그렇지 않다면 no 코드를 실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질문할 수 있어요. 교수님 왜 그냥 프로그램을 짜죠? 앞쪽에서 뭐라 그랬냐면 설계자와 개발자가 같을 수도 있지만 조금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설계자와 개발자는 다른 경우가 매우 일반적으로 많아요. 특히 이 제조, 소프트웨어가 특정 하드웨어 안으로 에킵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더 허다하고요. 뭐 네이버나 이런 쪽이라 그래도 좀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은 고참이 설계하고 후배들이 개발을 하는 구조라면 분명히 설계자와 개발자는 다릅니다. 더불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하고 저희는 진행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최근에 뭐 에이자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익히 알려진 기법이긴 하니까 영역이 사실 정해진 상태에서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는 개발 언어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이런 작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작업을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 작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 그 작업이 어떤 언어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건 별개인 경우들,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자와 개발자가 다를 수 있고요. 더불어서 설계 시에 구현에 대한 사항을 특정 짓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설계 시에 프로그램 코드를 집어넣는 행위는 뭐 좋을 수도 있고 최근에 뭐 AGI라든지 이런 게 일반화되면서 뭐 그것들도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들이 사실 많아졌으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 단계의 코드를 쓰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으니 지금 그런 걸 논하는 게 아니고 설계 시에 우리가 프로그래머로 짜야 될 동작을 정의할 때 보는 것과 같이 플로우 차트라는 기법을 사용을 해서 그림을 그린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과거에는 실제로 플로우 차트가 자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자 알죠? 되게 1cm, 2cm. 그래서 이렇게 자를 대고 실제로 저런 걸 그리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뭐 그렇게 가리키지는 않죠. 하지만 책들 중에 알고리즘을 설명을 할 때 여전히 굉장히 많이 쓰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쓴 특허를 하나 설명을 해줄 텐데 예를 들어서 보여줄 텐데 특허라든지 이런 문서를 본인이 이제 자격을 얻기 위해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서를 만들 때 이거를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프로그래밍 코드를 들이민다? 하나도 몰라요. 따라서 우리가 특허라든지 이런 지적재산권을 할 때, 특히 법정 싸움이 붙었을 때에는 이 플로우 차트를 매우 많이 사용한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플로우 차트는 사실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참 많이 번거로워요. 앞쪽에서도 봤지만 그렇습니다. 뭐 프로그래밍 언어 한 줄을 저렇게 도형까지 그려가면서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면 참 뭐 이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로서 뭐 어떠한 형태로든 뭐 프로그램을 한두 번씩 짜봤다라는 전제가 있다 그러면 앞쪽의 방식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효율은 떨어져요. 그렇다 그러면 또 많이 쓰이는 방식은 수도 코드입니다.
저 수도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한국어로 하면 이제 의사. 그래서 수도 코드 하면 이제 의사 코드. 의사 진행 발언 뭐 이럴 때 쓰는 그 의사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의중에 담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코드다. 라는 되게 좀 애매하게 표현이 되긴 합니다. 아래쪽을 보면 결국은 이제 모양이 어째 영어 문장 같기도 한데 한 줄씩 딱딱 끊어져 있고 for나 while이나 뭐 이런 거로 보게 되면 프로그래밍 언어스럽기도 하죠. 지금 보고 있는 이 수도 코드는 매우 간결한 영어 문장과 기호를 사용을 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문장으로 나타낸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스럽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게 되면 마치 함수 이름처럼 알고리즘 이라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함수의 입력 파라미터와 출력 파라미터를 정의하는 것처럼 입력은 뭐 그래프 G다, 소스 노드는 S고 싱크 노드는 T다 이러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리턴 값, 그래서 아웃풋에 대한 거를 정의하듯 flow S가 이제 리턴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안의 동작도 이 입력으로부터 아웃풋을 끌어내기 위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영어 문장과 for라든지 뭐 in이나 do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맨 아래 내려가면 아웃풋에 해당하는 저 flow f를 리턴한다라고 써 있기도 해요. 그럼 뭐 이제 교수님 프로그래밍 언어잖아요. 프로그램 언어는 아니에요. 프로그램 언어는 아니고 프로그램 언어의 바로 전 단계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좋겠다고 얘기한 건 수도 코드는 사실 이게 정해진 규칙이 명확해가지고 써야 되는 문장과 안 써야 되는 문장 이런 게 뭐 이렇게 뭐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명시적이진 않아요. 여기 뭐 인풋 아웃풋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일반적으로 인풋 아웃풋을 쓰기는 하지만 저렇게 인풋 컬론, 아웃풋 컬론 뭐 이렇게 하는 규칙이 명확한 것도 아닙니다. 단 본인이 설명하고자 하는 입력, 출력 그리고 그 중간의 프로세싱 단계를 한 줄 정도의 명쾌한 영어 문장과 형용사 부사가 배제된 굉장히 구체적인 단어 혹은 기호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는 조건문이나 반복문 정도를 사용을 함으로써 저렇게 문장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다 보면 화살표도 있잖아요.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화살표가 없죠. 키보드에 그런 버튼이 없으니까. 따라서 알고리즘은 되게 수학 기호와 간단한 영어 기호,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에서 간단한 뭐 반복이나 조건문을 구사함으로써 명확하게 군더더기 없이 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고요. 보는 것과 같이 대부분 펑션에 상응하는 것을 저렇게 하나하나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용하지 않아요. 앞쪽에서도 얘기했지만 개발자가 다를 수도 있고 이 프로그램을 어느 언어로 사용할지에 대한 걸 특정하지 않고 사실 문제를 푸는 방법이 특정 언어에 이렇게 디펜던시를 갖는 경우도 많지가 않아요. 따라서 특정 문제를 푸는 거지 특정 언어로 프로그램하는 게 목표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수도 코드들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해당하는 것들은 배제하고 다시 얘기하지만 기호들, 아주 간단한 영어 문장, 형용사 부사의 배제 하지만 조건 반복문 정도는 프로그램 언어에서 있는 것을 임차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본인이 생각한 바 어떤 식으로 동작해야 된다라는 입력에서 출력까지 가는 프로세스를 저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수도 코드라고 얘기를 하니 사실은 플로우 차트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효율은 떨어지나 수도 코드는 본인이 짜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야 될지를 정의할 때 참 좋은 도구고요. 권장하기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 무턱대고 먼저 뭐 파이썬 코드로 타이핑을 하거나 C++ 코드로 타이핑하기보단 지금 보고 있는 수도 코드와 비슷하게 주석으로 미리 먼저 써보세요. 펑션 이름 써보고 그 다음에 리턴 값 쓰고 입력에서 출력 값 쓰고 입력에서 출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주석 구문으로 위에서 아래로 차분차분 쓰고 그 주석 구문 한 줄 밑에다가 실제 파이썬이나 C++에 해당하는 코드를 만들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전에 먼저 알고리즘을 짜본 거고요. 알고리즘이 자연스럽게 설명문, 주석 구문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코드가 잘못 돌아갔을 때 그 주석을 보면서
내가 하고자 했던 건 이건데 코드가 잘 된 건가 안 된 건가를 본인이 다시 고민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하고 토론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요 수도 코드는 권장 많이 합니다. 프로그램 짤 때 직접 코딩하지 말고 미리 주석 구문으로 수도 코드처럼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은 거를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매핑한다 그러면 본인의 머릿속에서 생각이 꼬이는 것도 좀 줄어들 거고요. 수도 코드를 쓱 미리 보면서 머릿속으로 이게 돌아갈런지 안 돌아갈런지를 판단한다면 실제로 코드화 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에러를 좀 더 줄이는 훌륭한 방법이 될 겁니다. 참 재밌는 건 결국은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이 컴퓨터가 만들어진 후 수많은 프로그래머들의 경험을 담아 사실은 교재화되고 공부화된 건데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이후로도 계속 발전을 해요. 발전을 하고 그 시대에서 많이 쓰는 데이터 구조나 알고리즘은 언어 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CC++가 굉장히 오래된 언어인데 우리가 사실 배우는 자료구조 알고리즘은 저 CC++ 언어의 기반에서 만들어졌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언어 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고요. 그 당시에 모든 걸 직접 만들었어야 되는 프로그래머들의 아픔이 있었고 언어가 발전이 돼서 C 언어였다가 C++ 되면 상당량의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이 언어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C 언어 프로그래머인 경우에는 자료 구조 알고리즘 수업 열심히 듣고 저기서 배운 걸 직접 다 짜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C++ 특히 이 객체 지향 재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상당량의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 수업에 있었던 내용들은 프로그래밍 언어 속으로 스며듭니다. 여러분들 파이썬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설명할 이 자료 구조들 파이썬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뭐 파이썬에서 보면은 뭐 셋도 배우고 뭐 딕셔너리도 배우고 뭐 엄청 많이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자바스크립트라든지 무슨 다트라든지 고랭기지 배우면 엄청나게 많은 기술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료구조 알고리즘이 되게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언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료구조 알고리즘 같은 거를 배우고 스스로 짤 수 있는 능력이 중요했고요. 최근에는 자료구조나 알고리즘으로 활성화가 된 분야는 대부분 언어 안에 들어갑니다. 빌트인 라이브러리, 빌트인 클래스로 들어가요. 그래서 최근인 경우에는 직접 짜기보다 저런 것들을 자료구조나 알고리즘 수업에서 이해한 다음에 빌트인 되어 있는 자료구조나 알고리즘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을 일단 선호하죠. 하지만 본인이 시도하는 프로그램이 완전히 새로운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을 필요로 한다면 그때는 우리부터 바닥부터 짜야 될 사람이 필요해요.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전공자, 심도 있는 프로그래머들이 되는 건데 이런 걸 위해서도 우리는 자료구조나 알고리즘 같은 수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 우리가 자료구조 수업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인 C++를 보면 이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C++에는 굉장히 많은 자료구조가 있어요. 왼쪽을 보게 되면은 인티저, 캐릭터, 불린, 플로팅 포인트, 더블 플로팅 포인트, 더블형이라고 얘기하죠. void type, wide 캐릭터. 캐릭터는 1바이트고 요즘 wide 캐릭터를 쓰게 되면 유니코드 이런 거 다룰 수 있죠. 그 다음에 클래스 타입으로 주로 만들어지는 게 레퍼런스, 이건 포인터가 아니네. 자, 포인터가 아니고 그 외에도 컴퓨터 메모리를 저장하기 위한 포인터, 그 다음에 콜 바이 레퍼런스라고 얘기를 해요. 알리아싱 기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레퍼런스. 그 다음에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여러 개 연결해서 저장을 하는 어레이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대표적인 스트럭처, 구조체라고 얘기를 하죠. 클래스 이전부터 C에는 있었었는데 관련된 데이터를 묶어가지고 레코드를 만든다. 그랬던 게 이제 스트럭처고 여기에 이제 펑션들이 추가가 돼서 관련된 데이터와 펑션을 묶어서 재사용하는 클래스 같은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C 언어와 C++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이었어요.
사실 얘네들은 알고리즘이라고 부를 것이 없죠. 바이트 덩어리들이에요, 대부분. 바이트 덩어리들이고, 요렇게 가장 단순했었던 데이터 타입들이 CC++ 안에 있었었죠. 앞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만 있었던 C 언어. 자료구조 알고리즘 수업 메이플 받아가지고 열심히 작성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언어의 발전은 어떻다? 그 시대에서 일반화된 자료구조 알고리즘은 언어에 넣는다. 결국은 C++가 객체 지향 컨셉이라는 것이 지원이 되고 클래스라는 것이 그 기술적 배경이 됩니다. 우리가 클래스로 하나 만들어서 결국은 언어 안에 집어넣기 시작했고 이거는 뭐 어떤 언어가 이거는 어떤 프로그래머든지 간에 다 필요로 한 거 아니겠어? 이러면서 이제 언어에 넣어서 배포가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C++에서 이런 것들 굉장히 똘똘하지만 우리가 이제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펑션을 함께 묶어놓은 클래스 타입인 이런 애들을 우리는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라고 STL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은 전통적인 자료구조 알고리즘 수업에서 있었던 애들이 직접 짜지 않아도 언어 안에 다 구현이 되기 시작을 한 건데 어디 봅시다. 아래쪽에서 위로 세 번째 셋이 있죠. 셋. 집합이에요. 집합. 그죠? 파이썬 언어에도 셋이 있었죠. 집합. C는 이런 거 다 직접 짰어야 됐다는 겁니다. C++은. 파이썬처럼 또 있어요. 그래서 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Q가 있네요. Q는 또 대표적인 자료 구조 중에 하나예요.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죠. Q라는 건 우리가 Q를 쌓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나중에 큐잉 이론이라는 과목들도 있고 Q라는 건 무엇이냐? 사람들이 줄 서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형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데이터는 일렬로 되어 있어요. 액션, 알고리즘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맨 앞에 줄 서 있는 사람이 맨 먼저 나갑니다. 맨 뒤에 들어온 사람은 맨 뒤에 나가니 first로 in한 사람이 first로 out한다 그래서 FIFO, FIFO 혹은 FIFO라고 부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스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택 아래에서 두 번째 스택은 뭐냐 하면 쌓는 거예요. 스태킹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태킹 아래부터 위로 쌓으면 결국은 제일 먼저 나가는 애 누구예요? 제일 늦게 들어온 애죠. 라스트로 인한 애가 퍼스트로 아웃한다. 그래서 뭐 last in first out, leave for, lie for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통상 이 김치독, 우리나라는 김치독이 있으니까 그래서 김치를 아래부터 넣었다가 위에서 빼는 것도 얘기하고 프링글즈, 김치독을 본 사람이 별로 없는지라 프링글즈인 경우는 아래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먹을 때 위에서부터 먹죠. 이런 게 자료가 어떻게 생겼는지와 그거에 대한 동작들을 얘기하는 데이터 스트럭처 알고리즘인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프로그래밍 언어 안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지나서 최근에 만들어진 언어일수록 더 다양한 데이터 스트럭처와 알고리즘들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큐인 경우에는 무조건 순서대로 쌓는 거지만 프라이티 큐가 되면은 중간에 우선순위 높은 애가 이렇게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새치기 허용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이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지와 그 동작을 설명하는지를 잘 이해하는 건 중요하고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좋아져 가지고 이걸 다 할 수 있는 세상에 내가 이걸 왜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건 이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우리는 데이터를 뚫어지게 쳐다본 다음에 그림을 그릴 거예요. 내가 다루고자 하는 그림이 이렇고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서야 나는 Q를 쓰면 되겠어. 전 그림 후 선택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지원한다 그래서 자료구조나 알고리즘이나 그림 그리는 행위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운 좋게도 프로그래밍 언어가 지원하는 데이터 스트럭처와 알고리즘을 쓸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본인이 데이터 스트럭처 알고리즘 수업을 이해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가 지원하는 데이터 스트럭처 알고리즘을 이해를 했으니 잘 쓰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처음부터 그림 그리고 만드는 게 이제 맞는 거고 잘 쓸 때에도
우리가 언어가 지원한다고 그래서 꿀꺽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 스트럭처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즉, 언어 안에서 지원된 애들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쓸 줄 알아야지 제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거는 일종의 순서도를 사용을 해서 C++ 안에서 제공되는 그 수많은 STL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를 우리가 판단하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데이터 스트럭처와 알고리즘이 풍부한 언어에서는 데이터 스트럭처하고 알고리즘 어떤 것들이 제공이 되는지를 공부한 후 본인의 문제를 앞쪽의 수업에서 있던 것처럼 펼친 후 매핑이 돼가지고 쓸만한 애가 있는지를 골라야 돼요. 디시전 포인트가 참 많아요. 그냥 쓱 훑지고 지나가면서 보기 위해 위에서 아래로 색깔이 있는 박스만 읽어보면 사이즈가 베리어블해서 늘 줄어들었다 커졌다 하게 이게 동적인 건지 그렇지 않으면 픽스드 사이즈인지도 고민이고요. 데이터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호모지니어스 같은 종류의 것들인지 헤테로지니어스 예를 들어 인티저 캐릭터 뒤죽박죽일 수 있는 건지 이런 고민들. 중간 부분을 보면 원 엔드 온리하고 보스 엔드가 있는데 자료를 한쪽에서만 넣을 수 있는 거고 한쪽에서만 뺄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양쪽 다 해서 넣고 뺄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에 있는 데이터 타입을 무작정 사용하는 경우들이 일단 있는데 그래도 뭐 돼요. 하지만 한 번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에 내가 짜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데이터는 어떤 건지 그림을 일단 그리세요. 그림을 그려본 다음에 그 그림에 맞는 거를 선택하는 것 참 좋은 습관이고요. 이런 경우에 종이에다가 연필로 그리는 거 아직 이제는 조금 낯설어지기 시작을 할 텐데 그렇게 종이에다가 끄적끄적 손으로 그려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컴퓨터 프로그래머들 책상 사진을 찍으면 그 거의 모범답안처럼 되어 있는 게 노트북, 머그컵, 노트, 그 다음에 샤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끄적끄적 스케치하는 버릇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C++ 언어에서 제공되는 C 언어에는 없어요. 지금은 C++에서 제공되는 STL들, 똘똘한 데이터 스트럭처와 알고리즘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언어가 달라지면 지원하는 데이터 스트럭처하고 언어도 알고리즘도 일단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지금은 파이썬입니다. 파이썬인 경우에는 누머릭을 보게 되면 인티저하고 플로우트가 지원이 되면서 기본적인 복소수, 컴플렉스도 지원을 해요. C는 컴플렉스가 없어요. C++은 기본 데이터 타입은 아니고 그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를 쓰면 또 컴플렉스가 있어요. 약간 좀 미묘하죠. 그리고 파이썬은 딕셔너리도 있고 불린이 있고 셋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의미가 있는 이제 시퀀스 여러 개의 값이 순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서 스트링 이게 이제 캐릭터라든지 이쪽으로 빠져 있지 않고 스트링으로 들어가 있고 리스트 있고 뭐 튜플도 있고 파이썬도 굉장히 다양한 타입을 제공합니다. 더불어서 C 언어인 경우에는 데이터가 그냥 바이트 덩어리예요. C++에서는 그냥 바이트 덩어리와 클래스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2바이트짜리 인티저, 16비트 인티저죠. 그 다음에 인티저 클래스는 달라요. 근데 C는 다시 얘기하지만 그냥 뭐 예를 들어 16비트 인티저, 32비트 인티저 펑션은 없어요. 클래스 개념이 아니니까. C++은 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2바이트, 4바이트짜리 인티저 클래스 만들 수 있어요. 파이썬은 그냥 다 클래스예요. 모두 다 클래스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데이터를 바라보더라도 언어마다 내부에서 어떻게 다루는지는 또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은 프로그래밍 언어 배울 때 앞쪽을 낼름 빨리 뛰어넘지 말고 천천히 읽어서 다시 한번 잘 이해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는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 게 뭡니까? 프로그래머들은 그림을 많이 잘 그려요. 뭐 수도 코드는 그림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지만 그리고 약 70년 정도의 프로그래머잉의 역사가 쌓이다 보니 우리는 결국은 프로그램을 전공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묵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일반화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그림들, 이런 거를 정리를 했어요. 특별히 이런 거를 과목으로 만든 게 자료구조하고 알고리즘이죠. 자료구조는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주로 얘기를 하고요. 알고리즘은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우리가 많은 그림들로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스트럭처하고 알고리즘은 이런 과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 데이터가 있고 그걸 프로세스하는 것을 코딩하기 전 단계에 반드시 고민해야 되니 여러분들도 이 단계에서 가능한 그림을 좀 많이 그려보라 라고 권장합니다. 결국은 컴퓨터가 계산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한 건 맞는데 그 계산을 하는 데이터가 점점 복잡해지고 고도화됩니다. 자료 구조를 가지고 알고리즘만으로 프로그램을 짜도 충분했는데 데이터가 너무너무 복잡해지기 시작을 해지고 커지기 시작을 해지고 그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가 복잡 미묘한 세상으로 접어든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빅데이터라는 영역도 존재를 하잖아요. 결국은 우리 컴퓨터로 다루는 데이터 분야가 커짐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라는 분야가 탄생하게 됩니다. 앞쪽에서 데이터, 그래요. 앞쪽의 데이터도 지금도 데이터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데이터가 커지고 복잡해지고 데이터 간에 상관관계가 생기는 것들이 주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전문 분야가 생겼고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 저장하며 그들 간의 관계를 동적으로 제어 관리할지를 정의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유명하고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는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라고 불러요. 데이터들이 서로 어떠한 상관관계, 연관성, 어떤 의미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할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중에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쓰인다고 했으니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있단 얘기겠죠? 그거에 대한 설명도 뒷부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면 이 스케마라고 얘기하는데 데이터는 어떻게 생길 것인가 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하면은 통상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학생 정보라고 얘기합시다. 학생 이름이 있죠. 학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기타 등등이 있고요. 항상 추가되는 것들이 이제 성적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정보가 추가가 되죠. 사실 이런 게 다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2차원 테이블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건데, 뭐 쉽게 얘기하면 과목은 학생하고 상관없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과목명 있죠. 교수 있죠. 개설 학기 있죠. 학점 있죠. 뭐 기타 등등 쫙 있어요. 강의 계획서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정보들이 많은데 그게 일종의 강의 계획서가 테이블로 볼 수 있죠. 그럼 학생 테이블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본인의 이름 뭐 기타 등등. 학생이 한 과목을 수강한다. 그럼 뭐예요? 학생 테이블에서 줄이 나와가지고 과목 테이블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학생의 수강 과목 정보가 결국은 학생 테이블에 추가가 되겠죠. 세상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수많은 테이블들로 보고 그 테이블들 간에 줄 긋고 어떤 줄을 걸지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관심이 있는 데이터를 본인이 이렇게 찾아보는 것, 이런 걸 이제 쿼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본인이 보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출력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주로 리포트. 그 다음에 출력은 아니지만 A하고 B의 관계를 이렇게 눈으로 보고 싶은 거, 이런 거 이제 뷰를 만든다. 뭐 이런 좀 복잡한 개념들이 들어갑니다. 결국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 분야로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은 이제 커진 거예요. 더 커진 거고, 더 커진 개념에서 어떤 식으로 그림화하고 이들의 관계를 풀어낼지가 또 다른 이슈로 탄생을 했고요. 이런 과목이 데이터베이스 과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분야로 이제 발전을 했어요. 기술 자체가 결국은 본인이 다뤄야 되는 데이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는 건데,
처음에 이제 회사 중심으로 업무를 했을 때에는 주로 테이블 관점에서의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통상 줄여서 ER이라고 그래서 Entity Relationship Model. 그 다음에 객체지향 언어를 배웠죠? 비슷해요.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모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현재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는 릴레이셔널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설명은 각각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천천히 풀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주로 이제 테이블 형태라고 얘기했는데 주로 이제 스트럭처드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스트럭처드라고 돼 있어서 정형화돼 있는 거예요. 행과 열이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되어 있는 거죠. 1969년에 이 개념이 첫 번째로 이제 서술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오래된 거죠. 하지만 많이 써요. 특히 컴퓨터를 가지고 주로 업무를 보는 경우에 회사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양식이라는 것이 표예요, 표. 우리가 MS 워드하고 아래 한글로 주로 이제 작성해서 공문서로 제출하는 것들이 대부분 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짜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파이썬이나 C++에서 뭐 스트럭처, 기타 등등의 이제 레코드를 만드는데 대부분 형태가 명확하잖아요. 키값이 있고 그거에 해당하는 value가 있는 형태로 씁니다. 즉 이 슬라이드 안에 보면 이제 튜플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주로 이제 구조화된 표로 묘사를 하고요. 그들 간의 관계를 이제 또 설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표를 가지고 데이터도 만들지만 뒷부분에 설명할 언어들도 나왔어요. 언어 자체도 아예 이 스트럭처란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구조화된, 테이블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다루는 언어야. 그래서 스트럭처드 되어 있는 애들을 쿼리하는 랭귀지. 그래서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 SQL이라는 언어들도 사실은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모델과 함께 굉장히 유명한 단어로 쓰이게 됩니다. 릴레이셔널 모델이 1969년에 나왔다고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실제로 은행권이라든지 이런 데라면 그냥 이 릴레이셔널 모델이 일반 모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고객님의 테이블, 그 고객님이 가진 계좌 A 테이블, B 테이블, C 테이블, 그 다음에 행여라도 이분이 가입한 펀드가 있다면 펀드 테이블, 이분이 가입을 했다는 걸 뭘 의미해요? 다시 펀드와 가입자분의 가입 관계를 만드는 가입자 테이블. 이런 식이에요. 수많은 테이블들을 만드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다. 그럼 주로 이 표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슬라이드는 릴레이셔널 모델을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예를 든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표가 또 표 나왔죠. 표가 3개가 있어요. 위쪽에 있는 표, 중간에 있는 표, 아래에 있는 표가 있고 중간에 있는 표는 위하고 아래 표로부터 화살표를 받고 있죠. 그리고 그 화살표는 키는 24라는 걸로 이제 태그가 붙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딱 모양을 봤을 때 여러 개의 테이블이 있고 그 테이블들 간에 화살표를 긋는 행위들을 하는 것, 이게 릴레이셔널 모델이에요. 지금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위쪽을 보면 액티비티 코드가 일종의 도로예요. 도로의 액티비티 코드가 도로는 아니고 액티비티 코드라는 건 우리가 할 작업을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 대해서 23번 코드는 패칭을 한 거고 24번 코드는 오버레이를 한 거예요. 25번 코드는 크랙을 찾아가지고 실링한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테이블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작업들은 어떤 작업들이 있는지의 리스트예요. 맨 아래는 누군가가 실제로 작업을 한 겁니다. 2001년 1월 12일에 24번 액티비티를 I95 기례한 거예요. 그 다음에 2001년 1월 15일에 23번 패칭을 I-495번 도로에 한 거고 2001년 2월 8일에
24번 오버레이 작업을 i-66에 한 거죠. 따라서 위에 있는 테이블처럼 우리가 해야 될 업무들의 리스트를 정의하는 테이블이 존재하고요. 아래처럼 실질적으로 누군가 작업을 해서 본인의 작업을 로그로 남긴 테이블이 있는 거죠. 그럼 저 중간에 있는 애는 뭐냐? 궁금해진 거예요. 24번 액티비티인 오버레이를 한 로그들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앞쪽에 그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 할 수 있는데 쿼리라는 단어와 뷰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제가 지금 물은 거예요. 테이블 두 개 있는 거 알겠는데 나는 24번 액티비티 코드가 이루어진 길이 뭔지 궁금해 하면 두 개를 합칩니다. 사실은 이 그림이 아주 나이스하지 않은데 각각에서 24에 해당하는 것만 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중간에 있는 테이블을 보면 액티비티 코드 24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액티비티 네임도 옆에 써주는 게 이뻐요. 그래야지 두 개를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로 만든 보람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로그로부터 24에 해당하는 데이트와 루트 넘버들을 다 쓴 거죠. 저 중간에 있는 애는 사실 궁금하니까 본 거고 이후로는 아마 소거될 확률이 높아요. 알았어. 그러면 출력하고 끝.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릴레이셔널 모델은 다시 중복해서 얘기하지만 테이블 형식으로 주로 정보들을 표현하고요. 필요할 때 그 테이블들 간의 관계를 맺는데 지금 보고 있는 게 액티비티 코드가 24라는 거를 모두 끄집어내서 합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쿼리라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렇게 임시로 만들어진 중간에 있는 것들 쟤는 사실 임시죠. 이제 관심 없으면 지울 거잖아요. 저런 것들을 통상 이제 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런 작업을 하는 언어들을 주로 Structured Query Language, SQL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SQL 명령을 받아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들이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특별히 이 릴레이션이라 그러면 Relational Database, RDB라고 부르고요. 가장 유명한 것이 돈 내고 사야 되는 소프트웨어 중에 가장 비싼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돈 안 내고 쓰는 오픈소스 중에서는 MySQL이 있으니 SQL이란 단어가 결국은 여기 Structured Query Language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MySQL은 Relational Database의 대표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다라는 걸 우린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컴퓨터가 다루는 문제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전통적인 문제들은 계속 있죠. 이제 새로운 문제들이 나오거나 새로운 문제의 영역이 좀 더 이제 활성화되는 경우들인데 앞쪽에 테이블 형태로 된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문제들을 푸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이 필요하게 됐고 그때 나온 것이 이제 ER, Entity Relationship 모델입니다. 말 그대로 엔터티 간의 릴레이션십이에요. 릴레이션십이라는 단어는 사실 릴레이티브 데이터베이스, 아까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인 RDB에서도 사실 비슷하게 쓰인 거죠. 릴레이셔널이든 여기서의 릴레이션십이든 테이블이라는 관점보단 엔터티라는 관점으로 이동합니다. 사실 근데 좀 쳐다보면 이게 뭐 이렇게 크게 다른가? 앞쪽에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거꾸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는 입장에서는 쳐다보고 있으면 이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하고도 비슷한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클래스 배울 때 is relationship, has relationship 이런 거 했을 거예요. 파이썬일 때에는 잘 설명을 안 하죠. 근데 C++ 할 때에는 is relationship과 has relationship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유전을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컴포지션을 할 건지 C++에 컴포지션 기법이 있어요. 할 건지를 고민하는데 결국은 뒤에 있는 그림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고 있는 그림 좀 복잡할 수 있는데 뭐 천천히 설명을 할 테니까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일단 관심을 둬야 될 애들은 저 초록색 박스들이에요.
그 중에 위쪽에 있는 가운데 캐릭터라는 애를 우리가 쳐다봅시다. 캐릭터. 그래요, 뭐 등장인물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혹은 뭐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통상 좀 더 구체적인 고유명사로 바꾸라 그러면 뭐 고객님, 커스터머, 아니면 뭐 서브스크라이버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캐릭터 위로 보면 뭐 레벨, 그 다음에 포인트, 타입, 그 다음에 맨 위에 캐릭터 네임 이렇게 돼 있어요. 저거를 쳐다보고 있으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일반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는 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의 사람, 한 명에 대한 정보를 결국은 우리가 썼어요. 위쪽에 빨간 걸로. 그리고 걔들을 묶어서 이름을 뭐라고 붙었어요? 캐릭터라고 한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한 명 한 명 추가할 때에는 저 캐릭터라는 엔터티를 만든다라고 보면 돼요. 파이썬 언어인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이제 클래스, 통상 저런 것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만들 땐 클래스로 요즘 다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캐릭터를 만든 다음에 안에다가 멤버 프로퍼티, 멤버 데이터로 쟤네들을 만든 거고요. 여기가 은행이라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고객님께서는 뭘 할 수 있어요? 계좌를 틀 수 있겠죠? 계좌라는 엔터티. 계좌라는 엔터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왼쪽을 봅시다. 캐릭터 왼쪽으로 가면 초록색 박스에 어카운트가 있어요. 어카운트 안을 보면 어카운트 이름, 뭐 패스워드,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했었던 뭐 이메일, 여기엔 뭐 이메일, 가장 마지막으로 사인온 했었던, 로그인 했었던, 결제했었던 그것.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뭐 이름,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언제 개설했는지 등등이 있죠. 자, 이게 어카운트예요. 어카운트는 여러분들처럼 은행에 가면 결국은 은행 계좌를 만들죠. 은행 한 군데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은행의 계좌는 한 개인가요? 아니죠. 여러 개예요. 정기 적금들도 들고, 정기 예금도 들고, 무슨 뭐 월급 통장도 만들고, 월급은 아직 안 받겠구나, 용돈 통장도 만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개인이 있고 캐릭터 엔터티, 그 다음에 계좌라는 어카운트 엔터티가 있어요. 그러면 고객님께서는 어카운트를 어떻게 한다? has. 그쵸? 고객님은 계좌를 가지신 거죠. 그래서 가운데 캐릭터하고 어카운트 사이에 뭐가 있어요? has가 있어요. has. 그래서 캐릭터는 어카운트를 has 할 수 있는데 캐릭터에서 has 방향으로는 n이 있죠. 캐릭터는 n개 이상 어카운트를 has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개 계좌를 틀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은행 계좌 하나 어카운트 입장에서는 캐릭터는, 고객님은 한 명이죠. 은행 계좌를 두 개 이상 사람이 갖는 경우가 있기는 하네. 뭐 연인 계좌 뭐 이래가지고 뭐 있긴 하지만 통상 은행 계좌를 개인이 개설했을 때에는 계좌 하나는 사람 하나에게 매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캐릭터라는 엔터티가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엘리먼트들을 가지고 있고요. 왼쪽에 어카운트라는 엔터티는 또 본인의 값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보는 것과 같이 has relationship에 의해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ER 데이터베이스는 엔터티가 존재하고요. 그들의 관계를 정의하는 릴레이션십이 있어요. 저 릴레이션십이 사실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있었죠. K는 24라 그래가지고 화살표를 걷는데 그 화살표 자체가 사실은 뭔가 큰 이름을 갖거나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그 화살표가 이름이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캐릭터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캐릭터는 레전을 컨테인 할 수 있어요. 레전을 위로 가면은 뭐 지역에 대한 것이 되겠고 아래에 있는 뭐 캐링이라든지 기타 등등도 비슷합니다. 엔터티 릴레이션십 모델 이런 거예요. 엔터티가 있고요. 그 엔터티들 간의 관계를 정의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has 위쪽으로 가면 last played, created on이 있어요. 즉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에선 줄 하나 긋고 K는 24라고 말았지만 이 has는 왼쪽에 1, 오른쪽에 n, 위쪽에 last played라는 정보, created on이라는 주로 날짜 정보들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정보들마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좀 더 고도화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ER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또 진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복잡한 그림, 내가 구구절절히 저걸 말로 표현한다? 어우, 이해가 안 되죠. 언제 읽고 있어요? 그림으로 보여주면 명확하지 않습니까? 일부분을 쪼개면 사실은 앞쪽에서 봤었던 트리라든지 그래프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어카운트를 중심으로 왼쪽을 보면 이거는 자식이 여러 개가 있고 레벨이 하나인 트리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이 트리와 그래프들이 합성체인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데이터 스트럭처에서 배웠었던 가장 펀더멘탈한 기본 형태들이 계속 재사용이 되고 복합 고도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쯤 되니까 정말 그림으로 그리지 않고 말로 설명을 한다면 미쳐버리겠죠. 저렇게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다시 한번 중요하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객체 지향 기법, 이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하고 거의 비슷한 컨셉이었는데 사실 데이터베이스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의견이겠지만 교수님처럼 프로그래밍 쪽으로 접근했던 경우에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는 특별히 이렇게 인기를 끌거나 하지는 않았었어요. 컨셉 자체는 사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념하고 거의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쪽 슬라이드에서 그림 중심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지요. 객체 지향 기법, 이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하고 거의 비슷한 컨셉이었는데 사실 데이터베이스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의견이겠지만 교수님처럼 프로그래밍 쪽으로 접근했던 경우에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는 특별히 이렇게 인기를 끌거나 하지는 않았었어요. 컨셉 자체는 사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념하고 거의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쪽 슬라이드에서 그림 중심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지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데이터베이스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컨셉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림상으로 오브젝트 1을 보게 되면 오브젝트 1은 메인터넌스 레포트라고 되어 있고 날짜라든지 액티비티 코드, 기타 등등이 있어요. 근데 이 일종의 템플릿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게 일반적인 양식이라고 한다면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실질적으로 뭔가 메인터넌스 작업을 하면 인스턴스라고 해당하는 오른쪽에 값들이 만들어집니다. 테이블이죠. 결국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에서 클래스가 있고 클래스로부터 인스턴스 혹은 오브젝트가 만들어져요. 이걸 기반으로 볼 때 오브젝트 1 메인터넌스 리포트라고 데이트에서 시작하는 게 이제 클래스인 거고 사실은 이거는 설계도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로부터 실질적인 작업이 나온 게 인스턴스나 아니면 오브젝트인데 그게 오른쪽에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들 간의 관계가 is relationship, has relationship,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오브젝트 2가 또 있잖아요. 액티비티 코드, 액티비티 네임 있는데 이들 간의 관계를 다시 또 우리가 객체 지향 컨셉으로 접근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크게 그렇게 교수님이 체감할 정도로 일반 프로그래머까지는 오지는 않은 기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왼쪽 끝을 이제 장악하고 있는 큰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라면 이제 오른쪽 끝으로 갈 거예요. 그거를 이제 뒷부분에서 알아보도록 하지요. 네거티브의 no의 의미는 시간이 지나면 not only SQL이 좀 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SQL도 하는데 SQL이 아니었던 것까지 다 포함한다 라는 개념으로 좀 확장이 돼요. 결국 현재 우리는 NoSQL이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될까 스파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결국은 SQL을 오른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테이블이란 단어 참 많이 썼어요. 그리고 테이블 간을 연결해서 또 다른 테이블을 만드는 이런 거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은 왼쪽을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데이터들은 주로 테이블보다는 사람들이 끄적여서 만들어낸
문법도 전혀 안 맞는 글자들, 해시태그, 기타 등등 게임 정보, 뭐 이런 거예요. 즉, 회사에서 업무를 볼 때에는 주로 양식에 맞춰져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다뤘지만, 우리가 SNS라든지 이런 얘기를 꺼내면, 결국은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라는 것들인데, 이런 게 많습니다. 우리가 뭐, 게임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에게 게임을 가리킬 때 우리가 뭐 리니지나 이런 것들 그래요 뭐 억지로 양식을 테이블로 맞출 수도 있겠지만 게이머의 게임하는 패턴들의 정보를 로그로 모을 때 이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값들로 모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 서치를 할 때 주로 서치하는 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사나 아니면 이런 댓글이라면 정말 그냥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문법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글자들입니다. 결국은 정형한 형태가 아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다루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통상 NoSQL이라는 분야로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SQL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Structured Query Language, 구조화된 데이터를 쿼리하는 랭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NoSQL은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쿼리하는 랭귀지여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칭하는 단어로 일반화됩니다. 그래서 NoSQL이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NoSQL 하는 데이터베이스다라는 체제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과거 그리고 전통적인 스트럭처드 쿼리 했었던 구조화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이게 아직도 전통적인 은행이라든지 그래서 아까 은행을 꺼낸 거예요. 계좌, 고객님, 은행이죠. 은행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직 RDB, Relational Database와 SQL을 많이 쓰지만 이제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기타 등등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경우에 우리는 비정형 데이터 혹은 NoSQL 분야가 현재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다. 크기도 하고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SQL이란 단어를 여러 쓰는데 한번 구경을 실제로 해봅시다. 왼쪽을 보면 SQL 언어로 만든 예제 하나가 있고 오른쪽도 있어요. 왼쪽을 보면 위에서 아래로 쭉 봤을 때 Use Adventure Works 2012 Adventure Works 2012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을 지금부터 내가 쓰겠어 라고 선언을 한 거고요. 아래쪽 고 지나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에 Select Asterisk 모든 필드 다 가져옴 모든 밸류 다 가져옴 어디서? production.product에서 from으로 되어 있죠. 가져올 때 조건은 없는가? 있어요. 순서를, 오더를 이름 기준으로 하는데 ASC, ascending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테이블을 가져와. 그 테이블에서 이름이란 필드를 ascending 오더로 해가지고 가져오는 거야. 값을 가져오는 거야. 이렇게 명령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select from where and order 있죠. where하고 and는 조건을 또 주어가지고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하나 있을 때 그 테이블의 특정 필드를 가져오고 그 필드의 값에다가 작업을 하고 이런 게 SQL이에요. 진짜로 언어 자체가 정말 테이블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언어인 거죠. NoSQL 데이터베이스하고 SQL 데이터베이스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에서부터 좀 중요한 거는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모델에서 SQL은 Relational Database 앞쪽에서 설명을 했었던 전형적인 이제 테이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SQL의 모델을 보면 Relational하다, 테이블의 값을 저장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NoSQL은 릴레이션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도 했지만 여기 써 있는 거 기준으로 그래프 같은 것들, 데이터 스트럭처 설명할 때 그래프, 키 밸류 체인, 그 다음에 이제 JSON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프로그래머가 정의하면 굉장히 좀 복잡하지만 이 정한 대로 동작을 할 수도 있는 좀 플렉서블한 그러한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본다 그러면 SQL인 경우에는 똑같은 레코드를 그냥 찍어대는 거죠. 그 레코드를 뭐 A인 경우에 이렇게 채우고 B인 경우에 이렇게 채우는 것이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레코드의 형태를 바꾼다. 이거 진짜 큰일이에요. 진짜 큰일.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를 체계를 바꾼다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하는데 이거 진짜 큰일이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뭐 스트럭처드 되어 있는 데이터에 좋다,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NoSQL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좀 플렉서블하다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데이터의 두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 내가 지금 형태를 이런 식으로 가졌는데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는 와중에 이 필드 혹은 이런 프로퍼티를 추가하고 싶어.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그것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 스트럭처드라고 되어 있는데 테이블 형태로 픽스드 되지 않은 굉장히 유연한 구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람의 말이나 책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든다는 거 얼마나 유연해야지 그게 가능하겠어요. 결국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디지털화 해가지고 안에 있는 의미를 다 추출하는데 책을 어떻게 테이블로 만들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NoSQL이 없다 그러면 사실상 굉장히 힘든 일이죠. 스케마라는 것이 결국은 데이터가 어떻게 생길지에 대한 형태라 그랬는데, 앞쪽에 데이터의 두 번째 라인에서도 있었지만 SQL은 스트릭트예요. 한번 형태를 정했으면 바꾸기가 힘들어요. 이게 뭐 워터폴하고도 비슷하죠. 데이터베이스 구조 한번 정했어? 그리고 가는 거야. 중간에 어떻게 바꾸니? 바꿀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시간과 프로세싱 파워와 저장 공간을 주면. NoSQL은 플렉서블하고 다이나믹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는 것과 같이 뭐 중간에 ER도 있었고 객체 지향도 있었지만 사실은 NoSQL과 NoSQL이 아닌 것이 현재 이 강의의 주 관심사라고 볼 수 있고요. SQL이 아니었던 것 중에 NoSQL이 아닌 거는 결국 SQL, 즉 Relational Database와 NoSQL 두 개를 일단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아니라면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oSQL은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낼 때 SQL은 그냥 간단히 테이블로 만들면 됐지만 NoSQL은 어쩌면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에서 배웠었던 그 많은 그림을 가지고 우리는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SQL 데이터베이스와 NoSQL 데이터베이스가 개념이라면 실제로 우리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쓸 수 있어요. SQL 데이터베이스는 전통적이고 굉장히 비싼 프로그램부터 오픈소스까지 많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뭐 SQL 서버 있고요. 저기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데, 그 다음에 오픈소스인 MySQL도 있어요. 사실 MySQL은 오픈소스긴 하지만 회사는 한 군데가 소유권을 주장하죠. 그게 세 번째 나와 있는 오라클이고요. 오라클은 대부분의 금융사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비싼 소프트웨어입니다. 더불어서 IBM도 금융권에 굉장히 큰 컴퓨터, 메인프레임들을 공급하는데 거기서 많이 쓰는 이제 DB2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죠. NoSQL로 넘어온다 그러면 아마도 몽고DB가 제일 유명한, 그 다음에 이제 하둡이나 카산드라 이런 애들도 이제 좀 유명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SQL 데이터베이스는 유료와 무료들, 오픈소스로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이미 있고 전통적으로 오래됐으며 잘 돌아가고 있고요. NoSQL도 최근에 많이 만들어져서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학생 기간 동안에 설치해서 써본다면 SQL은 MySQL을, NoSQL인 경우에는 MongoDB를 권할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배우는 교과목, 자료구조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사실은 교과목이 되기 이전에 그리고 현재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분야들인 거예요. 데이터를 항상 우리는 입출력에 대해서, 처리에 대해서 하고 처리의 알고리즘을 고민하고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니 그냥 교과목 3개라고 폄하하지 않고 저런 분야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큰 분야들인 거고, 지금 설명하는 거는 그 외에 다양한 분야들에서 우리는 그림을 그립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건 컴퓨터 네트워크이에요. 나중에 뭐 컴넷 수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때 좀 더 정확하고 디테일한 내용을 또 배우겠지만,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유선과 무선으로 통신을 합니다. 뭐 5세대 이동통신, 무선 랜, 블루투스, NFC와 같은 무선 기술도 있고요.
뭐 초고속 인터넷, 광 인터넷, 기타 등등의 유선 기술도 있지요. 자, 그림을 그려져 있는 걸 예시로 든다면 결국 네트워크 장치인 뭐 스위치나 라우터들도 있고 이들에 또 연관되어 있는 수많은 컴퓨터들, 그 다음에 보조 장치들을 우리가 컴퓨터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네트워킹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말로 표현을 안 하고요. 이렇게 아이콘과 그림으로 그 네트워크를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저렇게 그린 다음에 저 밑에다가 빼곡하게 사양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쓰면 저걸 가지고 실제 공사를 하기 위한 용도의 문서로도 작업도로도 사용을 하게 되지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분야에서도 그림을 사용을 해서 컴퓨터와 네트워킹 장비들, 유선과 무선을 표현한다 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림을 쓰는 큰 부분은 이 블럭 다이어그램이에요. 나중에 이제 운영체제 수업이나 이런 데에서 또 만나게 될 텐데, 결국은 우리가 컴퓨터 네트워크로 그림을 그릴 때에 컴퓨터 네트워크 그림 속에는 하나의 장치가 하나의 아이콘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그 컴퓨터를 해체하면 뭐가 나와요? 적게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나오지만 소프트웨어를 좀 더 디테일하게 풀면 운영체제, 미들웨어,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죠. 근데 조금 더 파봅시다.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또 펼치면 안에 소프트웨어 블럭들이 들어가 있어요. 결국은 컴퓨터 하나를 하나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그렸지만 우리가 뚜껑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다시 OS와 미들웨어와 어플리케이션은 다시 뚜껑을 열면 블럭들도, 소프트웨어 블럭들, 펑션들, 클래스들로 나누어지지요. 결국은 이런 거를 우리가 블럭 다이어그램이라고 통칭하고요.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아래쪽에 하드웨어가 있을 때 그 위에 커널 모드, 즉 운영체제가 있죠. 운영체제 안에서도 제공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안을 보면 하드웨어를 추상화하는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레이어가 있고 그 위에 커널 모드 드라이버나 혹은 마이크로 커널이 있죠. 소프트웨어 융합 개론에서 설명을 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 위에 운영체제가 또 부가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에 제공하는 풍부한 라이브러리들, 미들웨어들, 소프트웨어들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유저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는 거고 유저 어플리케이션도 뚜껑을 열면 다양한 블럭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장치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나누고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만드는 응용 프로그램이 있다면 팀 작업으로 했을 때 누가 어떤 프로그램들을 짤지에 대한 블럭 다이어그램을 펑션 레벨이나 클래스 레벨로 서로 그려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명칭과 그 명칭이 의미하는 것들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지금 보는 건 통신, 앞에서 얘기했었던 컴퓨터 네트워크 혹은 방금 전에 설명을 했었던 블럭, 그 경우에 이제 동일하게 연결이 되는 건데 컴퓨터 간의 통신 시 주고받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용도 혹은 같은 컴퓨터 안에 있는 블럭들이라고 해도 이 블럭들끼리 뭔가를 주고받을 때 우리는 메시지 시퀀스 차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메시지가, 시퀀스가 뭔데? 여러 개가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차트는 그림이에요. 그래요. 등장인물이 있고요. 등장인물들이 메시지를 주고 받아요. 여러 개의 메시지들이 오고 가는 것을 그린 그림입니다. 아래쪽을 보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그림을 이제 두 개 해놨는데 등장인물은 클라이언트하고 서버처럼 맨 위에 저렇게 박스로 그려진 애들이 등장인물이에요. 쟤네들이 컴퓨터 네트워크이면 컴퓨터가 되는 거고 블럭 다이어그램이라 그러면 소프트웨어 블럭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각각 줄이 나와서 아래로 쭉 내려가요. 왜 그러느냐? 위쪽은 시간이 빠른 거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즉 위가 t0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아래로 내려갈 때 t1, t2, t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왼쪽 그림을 보면
확 명확하게 오죠. 그림을 그리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콜, 즉 수행해라 무엇을 뭘 가로 열고 20일 쉼표 2 가로 닫았어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대부분 배웠으니 머리라는 기능을 입력 파라미터 21과 2를 가지고 해라 라는 함수 호출하고 비슷한 거죠.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서버는 작업을 마칩니다. 일정 시간이 걸린다는 거를 저 회색 박스로 한 거고요. 결과가 나온 것, 아마 곱하기인가 보네요. 21과 2를 곱한 값을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전달을 하죠. 따라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메시지, 그리고 메시지들의 인과관계를 정의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자른 사람들은 서버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뭘 받아야 될지, 서버는 무슨 요청을 받아 무엇을 돌려야 될지를 알려줄 수 있고요. 오른쪽을 보게 되면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있는데, 이번엔 리퀘스트를 받으면 리스폰스, 앤서를 줘야 되죠. 근데 서버 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리퀘스트를 받아서 앤서를 할 때까지 10보다 작아야 된다. 단위가 이제 없어서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10ms 이렇게 쓰여져 있다 그러면 10ms보다 작은 시간 안에 받은 리퀘스트에 대한 앤서를 돌려준다 라고 되어 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통신 장비들 혹은 소프트웨어 블럭들 간에 메시지 시퀀스 차트를 그림으로써 그 시나리오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A라는 시나리오, 예를 들어 컴퓨터가 파워 온이 됐을 때 컴퓨터 안에 있는 부품과 소프트웨어들은 순차적으로 누가 무슨 기능을 하고 본인이 무슨 기능이 끝났을 때 남에게 어떤 기능을 요청한다. 이런 것들의 인과관계를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이 메시지 시퀀스 차트는 뭐 통신 프로그램에서는 뭐 디폴트로 쓰는 거지만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 때 싱크로너스 하다, 어싱크로너스 하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상대편이 작업을 마칠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상대편에게 요청을 하고 나는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결과가 오면 또 그 결과에 맞는 동작을 그때 한다. 뭐 이런 소프트웨어들의 상관관계를 따지는 프로그래밍 기법들이 여러 존재하는데, 그때의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상태 천이도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쓰는 컨셉이에요. 굉장히 많이 쓰는 컨셉.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상태라는 걸 갖습니다. 내가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는 상태, 처리를 하는 상태, 결과를 돌려주는 상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대기받는 것 등에서도 터치 스크린을 기다리는 상태, 뭐 기타 등등의 상태를 굉장히 많이 가져요. 혹은 소프트웨어가 살아나면서 액티베이티드 되어 있는 상태, 다른 소프트웨어들을 체크하는 상태, 다른 애들이 모두 레디가 되어 있어서 내가 정상 동작하는 상태, 내가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중에 일부가 오동작을 해서 서비스를 방어해야 되는 상태, 다시 고쳐서 정상화된 상태, 뭐 상태가 되게 다 많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태 천이도는 영어로는 state, 상태가 transition, 옮겨가는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state transition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통상 이벤트 다이어그램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오른쪽에 그림을 그냥 설명을 할게요. 동그란 원 크게 두 개가 있죠. 1 오픈드, 2 클로즈드. 쟤네들이 상태라고 보면 돼요. 오픈드 되어 있는 상태이고 클로즈드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그림대로 되면 오픈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트랜지션 컨디션, 즉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 오픈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로즈하라고 누가 요청을 했나 봐요. 그럼 어떻게 한다? 클로즈 상태로 가요. 클로즈드 상태로 있다가 오픈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혹은 이벤트를 받으면, 혹은 트랜지션 컨디션이 발생하면 오픈드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상태가 있고 상태를 이동하는 화살표가 있고요. 그 화살표에는 그 화살표가 동작할 이벤트가 같이 쓰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지금 예쁘지 않은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으로서 사실은 각각의 스테이트가 들어가고 나가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보면 엔트리 액션이라고 있잖아요.
1번 오픈드인 경우에는 엔트리 액션이 오픈도어, 즉 오픈드 상태로 들어갈 때에는 오픈도어 액션을 수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통상 이 엔트리 액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스테이트에 들어가기보단 요 트랜지션 컨디션인, 즉 오픈이나 클로즈 밑에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픈드 스테이트에서 클로즈라는 트랜지션 컨디션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클로즈 밑에다가 액션을 써서 클로즈 이벤트를 받으면 그 액션을 수행한 후 클로즈로 간다. 이런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거는 뭐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그 작가들에 의해서 정해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스테이트가 있고 스테이트가 바뀌기 위한 화살표, 그리고 그 화살표에 따른 이벤트가 있고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해야 하는 액션, 동작들이 있는 것이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이고요. 소프트웨어들, 특히 우리가 클래스, 즉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클래스를 기반해서 오브젝트를 많이 만드는데, 대부분 소프트웨어 오브젝트들은 이런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스테이트에 맞는 동작을 한다. 그리고 스테이트에 맞는 이벤트만 받는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 프로그래밍 책들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애니까 잘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디자인 단계에서 그림 그리는 거를 설명을 했어요. 결국은 우리가 그림을 왜 그립니까? 그림을 그리는 것은 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여기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정의하려고 해요. 우리가 에이자일 정신에 입각한 어프로치로 한다 그러면 이 순서가 의미가 있습니다. 에이자일 정신에 입각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제1의 목표는 어떻게 보면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겁니다. 에이자일 정신에서 개인 간 상호작용이 굉장히 강조가 돼 있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본인들의 생각과 본인들의 그 방향을 설명하고자 할 때, 그리고 합의점을 이끌어내고자 할 때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만드는 기술이 혹은 풀고자 하는 문제의 알고리즘이 우리만의 지적재산권으로 남아야 되는 경우 특허를 쓰게 되죠. 그 특허를 쓰기 위한 용도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것도 이 순위로 고려할 수 있고요. 결국은 개발자와 설계자가 다르거나 한 경우 우리는 나름 디자인 더큐멘트라는 문서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회사에 들어가서 워터폴로 작업을 할 때에도 대부분의 그림이 이 디자인 단계에서 디자인 설계 문서에 들어가요. 따라서 워터폴로 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다를 때를 대비한다면 디자인 도큐먼트에 들어가는 방대한 그림들이 필요할 것이다.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이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위드 어더스나 디자인 더큐멘트 상을 위해서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지는 일단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특허 문서를 본 적이 많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 특허 문서라는 게 낯설 텐데, 이런 그림들이 특허라는 거를 작성할 때 어떻게 쓰이는지를 직접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위쪽에 있는 것처럼 US 페이턴트, 미국 특허예요. 미국 특허고 퍼블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참고로 특허는 내가 문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이거는 신청을 인정을 하겠어요. 이러면 이제 그 출원이고요. 당신이 만든 아이디어는 나름 의미가 있네요. 라고 해서 당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등록이 돼요. 이제 등록이 되고 나면 여기처럼 이제 퍼블리케이션, 출간이 되는 거고요. 지금 보고 있는 건 교수님이 이제 삼성에 있을 때 만들었었던 그 3세대 이동통신 특허입니다. 설명하고자 하는 건 딴 건 아니고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는 건 당연히 그걸 보고 이제 개발을 하는 걸 텐데, 지금 보여주는 이 문서는 개발을 할 수도 있어요. 개발이 되긴 됐죠, 이거는. 하지만 통상 지적재산권이라는 거는 서류 작업을 위한 거고, 법률가, 변리사들, 수많은 그 비개발자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그들 간의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림이 나중에 법정 소송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어떤 분야의 사람이 읽더라도 논리적으로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그림을 한번 보여주려고 해요.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구나. 자, 이제 첫 페이지에 있는 거 보게 되면 state라고 되어 있고 이제 세 개가 돼 있죠. 여기 화살표에 이벤트하고 액션은 안 넣었는데 특허상에서는 문서상에다 글자로 넣었고요. 여기에 그리기도 해요. 근데 특별히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건데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이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합시다. 지금 보는 이 그림 뭡니까?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네트워크 장치들이 있고 뭐 의미가 없는 건 이렇게 구름 모양의 네트워크로 해서 줄로 연결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그림은 뭐예요? 블럭 다이어그램입니다. 피겨 2라고 되어 있는데 거대한 하나의 장치 안에 뚜껑을 열었을 때 이 모듈들이 들어가 있다. 뭐 파워 모듈, 디스플레이 오디오 디스크 모듈 얘네를 컨트롤하며 송신하고 받는 모듈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 거고요. 다시 피겨 3의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 상태 천이도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플로우 차트 정말 제대로 그린 거예요. 보게 되면은 아주 정성껏 예쁘게 잘 그렸죠. 그래서 아까 그 컨디셔널에 대한 부분, 프로시저에 대한 부분, 원래 그 플로우 차트는 펑션 하나 같은 거를 표현할 때 요 스타트 엔드로 끝납니다. 그리고 화살표에 yes, or, no가 있고 아주 정확하게 필요한 단어들만 넣어서 예쁘게 플로우 차트를 만든 걸 볼 수가 있어요. 플로우 차트가 소프트웨어 짤 때에는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지만 특허를 할 때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플로우 차트만큼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게 또 없기도 해요. 그리고 대부분 특허는 핵심에 대해서 걸기 때문에 그 핵심을 이 정도까지 그려주는 노력은 해줘야죠. 그래서 다시 플로우 차트 그리고 블럭 다이어그램인데 이번에는 정보의 방향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들어가는 화살표, 나오는 화살표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기능에 대한 화살표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이 아주 긴 문장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쳐다보면 이 그림들에는 다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뭐 403, 13 뭐 있는데 이 그림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면 뒷부분에 가서 하나하나 요 그림들마다 다 도형마다 지금 숫자가 쓰여져 있죠? 결국은 이거를 말로 설명할 때에 여기에 굵은 글자체로 되어 있는 이 숫자들이 앞서 그림에서 어떤 박스, 어떤 도형이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지금 숫자를 다 씁니다. 이거를 이렇게 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변리사분들인 거예요. 또 문장 다듬고 이거 이해해가지고 명확하게 하고 자 이렇게 특허에서의 그림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정말로 특허를 쓸 때에 다양한 그림들이 투입이 되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교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를 미국 특허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특허로 보여줬고요. 이건 유럽 특허로 또 하나 한번 여러분들에게 참조차 보여준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특허는 유러비언 페이턴트로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교수님이 삼성에 있었을 텐데 이 특허인 경우에는 보는 것과 같이 이게 뭡니까? 메시지 시퀀스 차트예요. 메시지 시퀀스 차트로 해야 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웹 클라이언트, 웹 서버, 중간에 이제 프록시 서버나 장치들이 있을 때 1번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오고 가고 특정 필드들은 특허 명시할 때에 좀 의미가 있는 거는 요 안에다가 메시지 필드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유럽 특허는 이렇게 말이 먼저 나와요. 말이 쭉 나오고 뒷부분에 가면 자, 이 그림 뭐예요? 휴대폰, 서버, 장치들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특정 HTTP 프록시라는 장치를 내부적으로 더 들어갔으니 블럭 다이어그램을 그린 겁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박스마다 다 이렇게 번호 달아가지고 하는 거 참 변리사들이 힘드신 일을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이거는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요거는 다시 블럭 다이어그램. 이게 그림이 좀 고개를 기울이셔야겠네.
클라이언트 프록시 서버가 있어서 메시지 시퀀스 차트예요. 그래서 1번 나가고 2번 나가고 주요 필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 메시지 시퀀스 차트. 요거는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오늘 설명했죠.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이거는 테이블의 예를 좀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드들이 있을 때 어느 경우에 이런 값들이 채워질 수 있다라는 예시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거는 메시지 시퀀스 차트죠. 요거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다시 메시지 시퀀스 차트 테이블 메시지 시퀀스 차트인데 조금 더 복잡해졌죠. 테이블 메시지 시퀀스 차트 테이블 메시지 시퀀스 차트 테이블 쭉들 시퀀스 차트와 테이블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럽 쪽의 특허를 우리가 봤는데 유럽 쪽의 특허를 보더라도 앞쪽에서 설명했었던 그런 그림들이 다시 한번 잘 사용이 돼서 의미 있게 쓰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림들이 이런 식으로 쓰인다 라는 거, 그리고 특허나 이런 걸 할 때에는 특히 문서 안에다 이런 그림을 정형화된 도구를 사용해서 예쁘게 그리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예시를 보여줬습니다. 자, 특허 그림까지 봤으니 내가 이렇게 손으로 그려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는데 나중에 내가 특허를 쓰거나 했을 때에는 혹은 레포트로 내라 그랬을 때 손으로 끄적이면 안 예쁠 때에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좀 갖겠죠. 자, 그래서 도구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저런 디자인 피규어,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권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설명하려고 해요. 이 과목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도 가리키지만 도구를 가리키는 아주 훌륭한 과목이니 여러분들이 배운 이론적 배경을 실제로 특허 문서에서 본 것과 같은 문서를 만드는 작업들도 틈틈이 하면 참 좋겠다 싶기도 하네요. 첫 번째로는 상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저 프로그램은 원래 MS 오피스에 살짝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비지오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이고요.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싼 프로그램입니다. 별도로 팔아요. 저 프로그램은 상용으로 돈 주고 사는 프로그램이고요. 오픈소스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 그림 그리는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저런 기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오픈소스인 경우에 첫 번째로 권할 수 있는 건 이게 오픈소스 MS 오피스라고 부르는 리브레 오피스죠. 리브레 오피스에 드로우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여기에 나름 사용할 만한 저 아이콘과 기호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웹 베이스드로 되어 있는 드로우.io 맨 밑에 있는 앤데 쟤도 괜찮아요. 마음엔 안 들지만 그래도 종종 유용한 애가 다이아라고 부르는 저 다이어그램입니다. 윈도우즈만 되고요. 참고로 저는 매킨토시이기 때문에 무용지물입니다. 따라서 상용도 있고 오픈소스도 있고 웹베이스드로 있으니까 저런 도구들이 있다는 점 인지하고요. 필요할 때에 저런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해서 직접 본인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그림으로 그려보는 행위 매우 소중한 경험입니다. 자, 서머리 합니다. 우리는 아직 디자인 단계고요. 여기서 그림을 그리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에이자일이라 그러면은 디자인과 개발이 굉장히 밀결합이 돼가지고 거기에 오퍼레이션까지 밀결합이 돼가지고 사이클이 되게 짧으면서 반복이 되죠. 워터폴이라 그러면 디자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꼼꼼하게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그림을 그린다는 건 뭐 어떠한 개발 방법론이든 간에 서로가 서로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에이자일인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스크럼 기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던 개발 중에 인터랙션을 하던 간에 서로가 대화를 하고 뭐 화이트보드, 종이 위에 그리거나 소프트웨어로 그려서 서로의 이해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명확화하는 데 주로 하게 되겠고요. 워터폴이라든지 개발자하고 디자이너가 다르다면 결국은 우리가 예쁜 문서를 만드는 것보다 좀 더 명확한 이미지를 만들므로써 결국은 개발팀과 디자인팀 간의 이 오해
혹은 between the lines라고 그러죠. 우리가 쓸데없이 추측이나 guess를 해야 될 필요가 없는 아주 명확한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걸로 이제 쓰였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걸 다 합친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죠. 커뮤니케이션. 통신이 아니고 서로 간의 대화와 이해,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이라고 볼 수 있는데, 따라서 그림으로 도식화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행위는 매우 중요하고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공하는 친구들이라 그래서 무조건 노트북 하나 달랑 들고 다니지 말고 항상 본인의 가방 속에는 노트북과 노트와 혹은 뭐 다이어리와 펜을 항상 지참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언제 노트북 피고서 둘이서 그림 그려가면서 대화를 하겠습니까?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바로바로 노트에 필기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접근 태도 많이 소중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등장한 단어들을 모으면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는 사람들의 필수급 과목이 나와요. 자료구조,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공학, 컴퓨터 네트워크, 살짝 블록 다이어그램 설명하면서 운영체제도 등장을 했었죠. 결국은 우리는 수많은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는 사람들의 기초 과목들에서 얼마나 많은 그림들을 그리는지와 거꾸로 그 복잡한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우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디자인을 할 때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설명했지만, 사실상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배우는 교과목들이 어떠한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지를 소프트웨어 융합 개론에 이어서 다시 한번 그림 중심으로 재복습했다 라고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래는 뭐 이쯤 돼서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라면 이제 토론을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명씩 부르면서 손 들고 얘기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별로 없을 테니, 그래서 본인의 수업에서, 본인의 활동에서, 본인의 과제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겠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묻는데, 사실은 뭐 온라인 수업, 그것도 동영상 중심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하기보다는 일단 좀 이론에 대한 분량을 많이 넣고 있어요. 뭐 앞쪽에서 특허도 보고 그러고 있지만, 동영상 강의가 가질 수 있는 장점, 교수님이 고생을 하면 강의 자료 안에다가 많은 걸 편집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자료들을 대부분을 이제 사용을 해서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대신 이어지는 이제 주 단위로 벌어지는, 주 단위로 여러분들이 하는 뭐 복잡하진 않잖아요. 단순한 홈워크를 하면서 실제로 좀 고민하면서 경험해보는 경험을 갖기 바랍니다. 자, 홈워크입니다. 까세요. 앞쪽에서 소프트웨어 4개 설명했죠? 비주어는 상용인데 불법으로 깔지 말고 어둠의 경로는 지양합시다. 자, 앞쪽에서 설명했었던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혹은 프리 버전 중에 하나를 다운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듣는 사람 정도라면은 프로그램 개발 경험이 한 번 이상은 있을 거예요. 없어요? 그럼 상상하세요. 자, 혹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거나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겠죠. 요구사항 간단해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습니까? 설계 그림을 그려서 제출하세요. 이런 질문은 하지 맙시다. 뭐 어떤 방식으로요, 몇 장을요, 알아서 잘 하시는 걸로. 본인이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 싶으면 본인이 하고 싶은 혹은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설계 방식을 정확하게 맞는 거에 맞춰서 열심히 하면 되고, 뭐 그냥 대충 숙제로 하겠습니다. 한 장이라도 내세요. 뭐 어쩌겠어요. 따라서 오늘 수업에서 배웠었던 다양한 기법들 중에 본인이 현재 정의한, 앞서에서 한번 문제를 정의해보라 그랬잖아요. 사실 그래서 본인의 문제에 부합하는, 본인이 만든 소프트웨어에 부합하는, 본인이 만들고 싶은 소프트웨어에 부합하는 방식을 선택을 해서 한번 뭐 제일 중요한 알고리즘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제출해 보도록 합시다. 숙제 제출은 뭐 지금까지 했었던 것처럼 클래스로 받도록 할 테니까 그쪽으로 제출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5주차 수업 디자인 바이 피규어 마치도록 하겠고요. 홈워크 잊지 않고 제출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분투, 우분투가 아니죠. 리눅스로 한 학기 살기 프로젝트 다들 열심히 잘 수행하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